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000선이 붕괴됐고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8월 이후 2달 만에 처음 4%대를 돌파했습니다. 깜짝 개선된 고용지표에 연방준비제도가 11월 FOMC에서 빅컷을 할 가능성이 소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명 증권사 번스타인이 테슬라의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10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했습니다. 번스타인의 분석가 토니 사코나기는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언더퍼폼 등급을 유지한 채 목표가를 $120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50% 정도 떨어진 수준입니다. 국채 수익률 등급과 목표가 하향 악재로 테슬라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의 전 거래일보다 2.24% 오른 $127.7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은 3조 1,470억 달러로 이날 1.57% 빠진 MS를 제치고 시총 2위에 복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30를 넘어선 거 지난 8월 26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관련 시설을 공격할 것이란 우려로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3.87% 급등한 배럴당 77.2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이나 핵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의 원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 증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진 데 따른 것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로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도 내내 오르면서 공급망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더 키우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김영민입니다. 간밤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채권 금리가 오르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4% 내린 41,954.24포인트에 S&P 500지수는 0.96% 하락하며 5,695.94포인트에 나스닥 지수는 1.18%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17,923.9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8,000선이 깨진 거죠. 국채 수익률 급등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 거래일보다 0.03% 급등하며 4%를 돌파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여파로 보입니다. 급등한 유가도 살펴보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배럴당 3.7% 오른 77.14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3.7% 상승해 배럴당 80.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건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제프리스가 아이폰 16과 17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2.25%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웰스파고가 성장 둔화, 월마트와의 경쟁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추면서 3.06% 하락한 180.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24% 주가가 급등하며 127.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슨 황 CEO의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는 발언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랙웰은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세에도 다른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9% 하락한 5,196.80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가 연말에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젠 해치어스는 지난 주말 분석 노트에서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15%로 낮춰 잡았는데요.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도 견조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골드만 미 주식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코스티는 올해 말 S&P 500 목표가를 5,600에서 6,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년 뒤 목표가는 6,000에서 6,300으로 높였죠. 지금보다 9.5% 높은 수준입니다. 그는 이번 주 시작되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다시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기술주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양호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타나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힙니다. 미국 기업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사이더 센티먼트닷컴을 인용해 미국 기업 중 임원이나 이사가 자사주를 순매수한 기업 비중은 지난 7월에 15.7%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은 올해 자사주 매각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103억 달러, 마이클 델 테크놀로지스 최고 경영자가 56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21억 달러의 자사주를 팔았습니다. 네자트 세이훈 미시간대 교수는 내부자 거래는 미래 주식 수익률의 예측 지표라며 최근 자사주 순매입 비중이 역대 평균 대비 낮다는 건 미래 주식 수익률도 평균 이하가 될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트 밸류가 10억 달러 규모로 화이자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외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스타보드가 화이자의 전직 임원진 이안 리드와 프랭크 다멜리오에게 접근했고 그들은 스타보드의 제안에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의 주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급등해 2021년 후반에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약물과 백신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영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가가 약 40% 하락하기도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화이자의 주가는 3% 이상 올랐고 2.17% 오른 29.2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광산 대기업인 리오틴토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리튬 생산업체 아카디움 리튬의 인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나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아카디움사의 가치는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평가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오틴트 측은 인수 협상은 아직 구속력이 없으며 어떤 거래가 합의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일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 합병회사는 엘버말 그리고 SQM에 이어서 3대 리튬 공급업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현재 리튬 가격은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99.2% 탄산 리튬 가격은 연초 이래 20% 이상 하락하며 톤당 1,8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사울 카보닉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오틴토가 세계 규모의 리튬 사업부를 확보할 수 있는 인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 리튬의 침체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이키와 스타벅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CNBC의 보도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나이키는 매출의 14.7%, 스타벅스는 8.6%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회복이 이들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면서 스타벅스는 중국 시장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니콜의 취임 후 중국의 리더십을 개편하기도 했죠. 나이키 경영진도 중국의 성장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CFO인 매튜 프렌드는 나이키는 중국에서 성장 산업이라며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긴 호흡으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의론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브랜드들은 중국 정부와 소비자들의 외국 브랜드에 대한 회의론, 또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인 첸 루오는 제품의 기능적, 정서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또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매력 상실,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할 때 이 글로벌 브랜드는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 동등하거나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한 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19.27%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데요. 결국 11.45% 오른 18.3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지만 연설회까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3.70% 하락한 240.83달러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5등급으로 격상되면서 플로리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전력 발전기 제조업체인 제너렉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8.7% 오른 174.08달러까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보험주들은 허리케인으로 예상되는 손실로 인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유니버셜 인슈어런스의 주가는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조슈아 쉔커는 보험업계가 허리케인 멀튼의 영향으로 4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현대차 인도법인 22일 증시 입성, 4조 잭팟 얻고 아프리카까지 드라이브.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공장을 거점으로 기회의 땅인 아프리카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인도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전략 모델을 아프리카 수출 라인업에 추가해 현지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현지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시간 20일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법인은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을 대상으로 SUV 인엑스터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인도에 출시된 엑스터는 1년 새에 10만 대 넘게 팔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린 전략 모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차는 다양한 차종을 앞세워 남아공 등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는 2035년까지 인구가 1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요. 지난해 현대차의 남아공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6.8%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와 합산을 하게 된다면 10.5%로 2위인 폭스바겐을 바짝 추격하게 되는데요. 현대차 인도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주요 전략 모델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인도 공장, 아프리카 공장의 전진 기지로 인도법인은 지분 17%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생산 SUV 남아공 수출 개시하고 있는데 라인업을 늘려 아프리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율 1%포인트만 바뀌어도 승자 달라져 부시 고어 재현되나. CNN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어디에서든 1%포인트 지지율만 바뀌어도 최종 승자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11월 5일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판세는 초박빙 양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승부를 가를 7개의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2.5% 이내에 있습니다. 올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승부가 백중지세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7개 경합주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벨트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썬벨트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배정된 선거인당이 총 9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매직 넘버로 꼽히는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주는 1%라도 표를 더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합주가 7곳이라는 가정 아래 해리스는 44명, 트럼프는 51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백악관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니아를 차지해야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물론 펜실베니아를 잃을 경우에도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다른 러스벨트 지역 중 한 곳 또는 전부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요. 7개 경합주 선거인당 총 93명입니다. 표신, 향방에 최종 승부를 판가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의 자금, 인력 등 화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CNN은 유례 없는 치열한 선거다라고 말하면서 한 개 주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만에 최대 유가 랠리, 원유 선물도 돈 물린다.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선물 연계 상품에도 글로벌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계기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가의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유 ETF인 US 오일 펀드의 이달 1일 일간 거래 규모는 1,395만 주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9일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잘 알려져 있고요. USO는 WTI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지난주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 판매 가격을 배럴당 90센트 이상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동 확전 위기 후폭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한 주간 9% 넘게 폭등했고요. USO ETF는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경절 맞아 내수 회복세, LPR 조정으로 부양 지속. 중국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국경절 연휴 소비가 되살아나고 주택 거래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로 물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소비 지원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구매도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시작과 함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연휴 기간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 적지 않습니다.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증시가 과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거래가 회복돼 5%대 경제 성장률 사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인들의 씀씀이 역시 커졌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연휴 첫 사흘간 104만 5천여 명의 소비자가 이구 환신 정책의 지원을 받아 8대 가전제품 73억 5,700만 위안어치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과 소비가 살아나고 부동산 거래도 늘어났지만 완벽한 경기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지적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우대 금리도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만 중국인의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50곳 지방도시 부동산 대책에 베이징 등 주택 거래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완벽한 경기 회복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증시 고평가 우려에 유럽으로 눈 돌린 투자자.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미국 사업 비중이 높지만 유럽에 상장돼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 그리고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거대 제약기업 노보노디스크 등을 꼽았는데요. BAE 시스템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9%, 노보노디스크는 11% 상승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다른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다라는 부분인데요. 가령 미국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와 경쟁하는 미국 제약사 일라릴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51%나 폭등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7월 노보노디스크와 BAE 시스템즈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을 포함해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45개 유럽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권고를 한 바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12개월 선행 PER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BAE 시스템즈와 노보노디스크 등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상장 기업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거세진 외인 이탈, 그래도 사들인 종목은 바이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수급 흐름의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유독 심했던 것과 대비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종일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1차적으로 연초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리 보여지는데,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3,307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비록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적지 않게 유입이 되었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난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역시나 흐름이 유입이 되었고, 중심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정맥주사 제형 항체 의약품을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는 방식, 그게 시장에서 상당히 호재로 적용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야기도 일정 부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재 제약사와 1조 4천억 원 수준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해 수출 기준으로 30%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이제는 40%까지 초과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송도는 이제 2032년까지 8공장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4공장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8공장까지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원활한 공급을 조금 더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과 함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었다는 점, 그 모든 것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느낀 거죠. 제약 바이오 sek터는 꽤나 강했습니다.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들도 덜어 있었고, 10월이 열림과 동시에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임이 1차적으로 나왔던 것도 우선은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런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사실 지금 가격대가 적정한가라는 논의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승을 해왔었던 만큼 아직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일제히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아서 120만 원, 135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한 주에 1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높아진 위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자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어디 갔는데 갔더니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더라고요. 야, 그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주가 흐름만 괜찮다면 사실상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시간이 조금 되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으로 약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우선은 보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종목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왼편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SK바이오, 밤,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L바이오인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고요. 한미약품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종목을 샘플로 우선은 잡기 위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높은 순으로 쭉 우선은 배열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종가보다 9월 말에 종가가 낮은 기업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배제가 되었고요. 지난해 종가보다 9월 말 기준으로 종가가 높이 형성된 기업들만 우선은 14개 종목 제가 샘플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 기업들의 맨 왼편에 있는 데일리 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종가가 76만 6천 원이었고 9월 말 기준으로는 9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올랐죠. 얼마나 올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한번 나누어 보았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말까지 매일 0.1373%씩 올라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알테오젠은 0.6578%씩 올라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휴젤의 0.2582%,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0.2164%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노란색으로 알테오젠. 아마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식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가운데 데일리 리스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종 변동성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본 리스크의 크기예요.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아래 움직임의 폭이
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치가 적은 것은 변동성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크죠. 당연히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테오젠이 데일리 리턴스, 일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중 리스크의 크기도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HLB의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샤프 지수라고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은 높으면 높고 당연히 좋을 거고요. 반대로 투자에 따른 리스크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투자안이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샤프 지수를 구성해 보았더니 노란색으로 12.6098이라고 하는 수치가 보인 아이테오젠이 역시나 가장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건 다른 이유보다는 일평균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나온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유한양행, 그 다음이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것은 휴젤과 ST팜이라고 하는 기업 한번 보시게 되면 휴젤의 일평균 수익률은 0.258입니다. 녹색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ST팜 같은 경우에는 휴젤의 일평균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ST팜이 더 큽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휴젤과 ST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업 중에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14개 기업들의 일평균 수익률과 이걸 토대로 샤프 지수까지 한번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값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제가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일평균 수익률 토대로 하나의 직선을 그어보면서 혹은 약간의 특이점을 찾을 수 없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그림이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캔들 205개 조금 넓게 봤고요. 아래는 노란색 동그란 부분을 제가 조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보려고. 그래서 위편에 있는 검은색 선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게 뭐냐면 일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종가부터 9월 말일까지 쭉 그어본 거예요. 쉽게 하면은 지난해 종가와 9월 30일의 종가를 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부터의 흐름은 이제 제가 몰라요. 데이터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추를 해볼 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저 노란색 타원 부분, 저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니까 선 위로 지금 딱 올라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아이테오젠도 지금 선 위로 딱 올라가 있죠.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HLB도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SK바이오팜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리가켄바이오도, 그 다음 페이지에 삼천당제약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휴젤도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도 또 볼까요? ST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르노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녹십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웅제약, 마지막 ABL 바이오까지 전부 다 이 선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언제 기준이냐?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지난주까지입니다. 캔들 자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선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선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평균 수익률을 고스란히 제가 확장시킨 거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기업들이 제가 샘플로 삼은 이 14개 기업들이 계속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보였던 일평균 수익률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선 위로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섹터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고개를 지금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개를 든 시점이 언제이냐? 10월 첫 거래일부터 10월 2일, 10월 4일 이때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캔들이 다시 한번 선 위로 올라오는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함에 매우 적절한 시점인과 동시에 추세 자체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제약 바이오 섹터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게 갔으니까 매수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우리가 올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기준 종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다 가지고 왔는데요. PPT 마지막 페이지예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따로 특별히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97만 7천 원이죠. 저기에 일평균 수익률은 0.1373%이고요. 제가 자료를 측정한 시점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남아있는 거래일 수는 61거래일입니다. 그 61거래일을 이제 곱해보면 돼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6만 2천 원이 나옵니다. 106만 2천 원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가 12월 말일에 땅 하고 106만 2천 원을 찍는다는 게 아니고 주가는 파동을 보이죠. 106만 2천 원 그 위에도 아마 갔다가 종가는 저 정도 내외에서 어느 정도 분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8만 1,800원, HLB는 10만 2,100원, SK바이오팜, 리가캠바이오, 삼천단제약 쭉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ABL바이오는 마지막으로 33,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가격은 반드시 이 가격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까지의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과 동시에 해당 섹터의 이 흐름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면 가정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네모난 거 물음표 한 개 딱 해놨어요. 알테오젠이에요. 이유는 알테오젠에 관심이 가장 클 겁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테오젠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추론해 보니까 목표 주가 12월 말 기준으로 종가는 48만 7,800원이 나옵니다. 여기 쓰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우선은 빼놨는데요. 48만 7,800원까지 알테오젠의 올해의 기준 종가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 이전에 한 번은 저는 50만 원까지도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는 말고요. 연말 기준까지 조금 더 가지고 가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샘플로 14개의 종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14개 샘플 중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역시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의 시선을 분산을 시키기보다는 몇몇 기업들, 샤프 지수 값이 가장 높았던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휴젤, 파마 리서치 이 정도 기업으로 축소시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더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밸류업 지수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당 부분 배제가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연내 특별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 제약바이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그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재조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KB금융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로 발표가 또 나왔죠. 연내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밸류업 지수를 편입함에 있어서의 한 가지 충족 요건이 수익성이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죠. 설령 충족을 시킬 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편입이 되었는데요. 뭐 충분히 세트리온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평가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죠. 아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 이러한 지수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ETF가 올해 10월 혹은 연말까지 나왔을 때 그 흐름을 보고 아마도 이후로 이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기업들도 많이 생긴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 미래가치 혹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구성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즉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기술 이전,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마일스톤, 이러한 부분이 평가 대상이었다면 이제 그게 올해는 완전히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느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알테오젠이 있다면 알테오젠의 실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역시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숨통이 조금 트일 겁니다. 더 좋은 기업들이 좋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협력 등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더 눈여겨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라노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현지 시간 10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해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늘의 일면 이총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통신주, 장비주 모두 지금이 저점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을 합니다. 과거 국정감사로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규제 리스크가 크지 않을 전망이고요. 단통법 폐지 논의가 있더라도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8일 과기부 국정감사와 10월 24일에서 25일 종합감사에서 통신업종 관련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10월 8일에는 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폐지 관련 통신사, 제조사 임원들의 다수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될 예정인데요.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서 휴대폰, 즉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동통신사들이 불공정한 휴대폰 판매 관행을 줄이고 지원금을 공시, 상향해 소비자에게 더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약 10년 정도 흐르게 된 거죠. 우선 단통법 시행의 영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휴대폰 가격의 안정화를 이뤘는데 단말기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와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고가 요금제 문제도 있는데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제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겨 소비자 불만 역시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단통법 도입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만 단통법 폐지 등 기존 통신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지만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는 경우 시장 혼란이 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합니다. 선택 약정 할인제도 유지, 그리고 단말기 유통 방식 개선, 통신요금과 단말 비용 분리고지 등 대안 입법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공통점으로 모아놨고요. 우선 국내 통신 3사 PBR이 과도하게 낮다라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장단기 실적 흐름과 규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내 통신 3사 PBR이 과도하게 낮고 기대 배당 수익률이 시중금리를 고려해도 너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증권은 보고 있고요. 2024년 연간 통신 3사 연결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 대비 2% 감소에 그칠 전망인데다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재차 본격 호황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7년 국내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에는 ICT 육성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것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 통신 3사 평균 PBR이 0.7배, 기대 배당 수익률은 6% 수준에서의 주가 형성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2012년, 2014년, 2018년 요금제 개편 당시의 통신사 멀티플과 기대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2024년 4분기 현 시점에서 통신사 PBR은 1배, 기대 배당 수익률은 4%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신 3사 평균으로 향후 1년간 약 50%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SKT와 KT를 중심으로 통신주 상승이 나타났지만 9월 배당락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타난 현 시점을 오히려 통신주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KT는 0.6% 정도 상승하면서 41,050원, SK텔레콤은 0.18% 하락하면서 56,600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통신 장비주 역시 지금이 락바텀, 즉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종별 1등 업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매수 강도를 높일 것을 추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솔리드와 RFHIC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등 국내 대표 장비사들의 PBR이 1배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실적 부진의 현상과 이벤트 부재 양상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더 이상 시장에 출현할 만한 악재가 없고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장비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2025년 말부터 신규 주파수에 대한 투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내 통신장비 업체 PBR이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폐지가 되어도 문제, 존치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통신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완책 없이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도 낮지만 설사 폐지가 된다고 해도 올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단말 시장 상황을 이미 경험해본 바 과거와는 달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역시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증권 통신서비스 탑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T와 KT, LG U+ 순인데 2024년도에는 이익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배당이 기대되는 SKT가 최선호주로 꼽혀지고 있고요. 단 주주 이익 환원 규모가 높아진 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KT 역시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과 통시 장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시 7 오늘 어떤 내용 담아봤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